그거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안 좋으니까 안 좋은 거고 빠지니까 빠진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될 것 같고, 지금 기조가 첫 번째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금리를 인하한다는 거에 대한 판단 인식들이 지금 과거와는 다르게, 그러니까 요즘 보니까 뭔가 되게 급해요. 먼저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결국에는 금리가, 그러니까 보통 왜 금리를 쭉 올리다가 이제 이따가 금리를 인하하는 시기가 옵니다. 근데 인하하는 시기가 오게 되면 그동안에 경기가 경기가 이제 부진하는 걸 반영을 하면서 이제 그거를 커버하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들이 나올 때 그거에 대한 공포감. 그러면서 경기가 위축되기 시작하게 되면 다시 높았던 금리에서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이런 역할들의 과정들이 나오는데, 그러면 첫 금리 인하를 하고 그때는 경기가 안 좋으니까 금리 인하하지라고 하는 그 딜레이가 금리 인하를 하고 나서가 많이 펼쳐지는데, 네. 지금은 하기 전에 먼저 타격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예전보다 많이 빨라진 거죠. 왜 이런 현상이 나오냐면 주가가 많이 올라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게 예전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기에서는 주가가 그렇게 많이 안 올랐었어요. 밑으로 좀 축 처져 있다가 그러다가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그래 하고 쭉 갔다가 잠깐만 경기가 안 좋다며 그래서 다시 출렁이는 과정이 나오면서 유동성이 계속 보강되면서 그다음부터는 유동성 장세하고 이렇게 쭉 올라갔거든요. 그 초기 측면이긴 한데, 문제는 시장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많이 올라왔던 이유가 뭐냐? AI 관련된 쪽에서 투자가 계속 이어진다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타겟은 경기가 안 좋다며, 그러면 경기가 안 좋아진다며, 근데 많이 오른 거 일단 다 정리해, 이런 분위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네. 그러면 반대로 말씀드리면 이게 촉발시켜서 주가가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그럼 AI 관련된 쪽에서 촉발시킨 것만큼 지금 막 버블이 엄청 크냐, 이게 가장 핵심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것만 투자하고 돈도 못 버는데 그만 투자했다가 진짜 우리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돈도 없는데 그래서 뭐 절벽이 나오면서 빠지겠느냐, 이거는 아니란 얘기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는데, 시장이 이렇게 막 정신없이 왔다 갔다 움직이다 보니까 그냥 눈만 돌아가요. 이거 어제는 사야 될 것 같고 오늘은 팔아야 될 것 같고, 딱 중심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봤을 때는 일단 AI 기술주 관련된 쪽에서 먼저 보게 되면은, 기술주 지금 AI와 연관돼서 기술주 쪽에서 평균 PR이 지금이 보니까 33배 정도쯤 됩니다. 이게 비싸다면 비싸고 싸다면 싼 수 있겠는데, 33배 수준이 어떤 정도냐면은, 그러니까 보통 이제 미국 기업 쪽에서 20배 정도 받는 회사가 있고요. 네. 그게 성장 밸류까지 조금 땡겨온다. 그러면은 30배 정도면 그렇게 비싼 거라고 생각 안 들거든요. 근데 최근에 주가가 빠지다 보니까 이게 더 낮아졌겠죠. 그런데 과거 닷컴 버블, 그러니까 돈도 못 버는데 IT를 통해서 막 뭐 할 수 있겠다, 그때 나왔던 PR이 59배입니다. 네. 네. 근데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은 이 회사들이 돈을 못 버느냐? 그럼 AI 기술주 관련된 쪽들이, 그러니까 내가 돈을 잘 벌고 있는데 앞으로 이걸 통해서 돈을 더 많이, 그리고 또 시장의 중심을 잡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이익 성장률로 보게 되면은 이쪽 회사들도 지금 올해 같은 경우 40%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저희가 가이던스가 얼만큼 나왔는데 가이던스를 맞추다 못 맞추냐라고 하지만은, 그거를 연간 기준이나 분기별 기준으로 쭉 보게 되면 계속 돈 잘 벌고 있던 회사들이에요. 네. 그게 지금 거기서 나와서 내 돈 번 거 가지고 투자를 한다. 근데 뭐 그렇게 말이 많습니까? 내가 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내가 뭐 적자 보면서 뭐 어디 그 CB 찍어서 아니면 뭐 자금 조달해가지고 이렇게 보는 회사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뭐 이번에 애플 같은 경우도 그렇고 메타 같은 경우도 그렇고, 메타는 사람들 다 잘라놓고 나서 그걸 가지고 우리 투자를 하는데 돈도 그렇게 예전만큼 못 벌고 적자 나면서 투자하는 거 아닙니다. 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보면은 이것도 언급이 되는 얘기죠. 그런 쪽에서 봤었을 때 또 가장 많이 나온 얘기, 그러면은 AI 지출이, 그러니까 지금 투자 관련된 쪽에서 지금 거의 계속 투자하다가 우리 이제 힘들어요, 그만하겠어요. 그래서 이 시기 끝나게 되면은 이제 다시 투자는 안 할 겁니다,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네. 여전히 이번에 나왔던 이제 구글도 그랬고 이번에 메타도 그렇고, 이제 라마 3, 4까지 가기 위해서 우린 계속 또 투자하겠다라고 하는데 돈 못 번다는 얘기 아니고요. 네. 거기다 아마존까지 마찬가지로 지금 줄일 생각이 없습니다. 애플 마지막으로 쿡 다음에 그 CEO 한 분이 계신데, 그분 나와서 또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 AI 인텔리전스를 위해서 준비 계속하고 있다. 하지만 배당 다 줄 거 주고, 돈 많이 벌었으니까 줄 건 다 주고 투자는 계속 하겠다. 이게 투자가 그칠 것 같진 않아요. 지금 나오는 코멘트나 나왔던 흐름들 보게 되면
근데 왜 저희는 먼저 걱정을 하죠? 이거 그칠 것 같다. 그러니까 보여주는 것과 보는 거는 다르긴 한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은 지금 격동의 구간입니다. 미국 시장도 그렇고 그리고 또 미국 시장에선 가장 체크해야 될 게 요거 지금 주봉상에서 17,000대를 지킬 수 있느냐 이게 가장 관건인 것 같고요. 변동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적 발표하고 변동은 커질 수 있는데 요거까지 버텨서 만약에 케이스는 16,500까지는 날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추가적으로 한 그 16,500이면은 한 2%, 3%? 3일은 3, 3, 7, 20일? 예. 3% 정도까지 더 밀리는데 그 한쪽에서 내가 내 계좌가 잘 버틸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했을 때 먼저 내가 IT 반도체를 많이 보유하고 있고 여기서 대응을 하고 있다. 이번에 대응이 잘 안 됐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지금 손해보고 있겠죠. 네. 이 상황 쪽에서 이거를 내가 잘 생각해 보셨을 때 뭐 그러면 이 사이클이 고점이고 이제 끝나가기 시작하는 걸로 보겠느냐 아니면 이거 여전히 잠시 올라갔다가 뭐 매물 소화하고 그다음에 다음 과정으로 나오냐 그걸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근데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정리하세요. 그건 맞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여전히 확장세가 아직은 더 남았다. 그러니까 사이클이 이게 끝이 아니다. 분명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이제 업체들도 그거를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주가가 빠지다 보면은 외국인들 팔고 주가 빠지다 보면은 왠지 불안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괜히 팔아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이거 못 버틸 것 같아요. 그럼 스트레스다. 그렇게 되면은 스트레스긴 하겠지만 여기서 버텨야 될 비중 정도. 이거는 내가 요거 정도 좀 가지치기를 좀 해놓고 이거는 버티겠어. 이거 한번 해보겠어. 라고 하는 거는 버티셔야 됩니다. 이게 더 건강할 걸로 생각합니다. 네. 왜냐면 요 상황 쪽에서 만약에 밀렸다가 이렇게 내려갔다가 갔다가 터치하는데 지금 변동성이 커지다 보니까 빠르게 내려갔다가 빠르게 올라온다. 오늘도 보면은 어제도 급반등했다가 급락했다 정신없지 않습니까? 이게 만약에 몇 차례 나와서 그렇게 나오는데 만약에 그러면 잘 팔아놓고 밑에 또 사지 뭐 못 사요. 정말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모르겠다 버티겠다 마음 먹으시게 되면 버티는 게 맞는데 그냥 버티지 마시고 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적어도 저점에서 저점 이렇게 내려갔을 때 막 흔들려서 팔아버릴 것 같은 당하는 거죠 시장에. 그런 것 같지 않은 정도의 비중 정도는 가져가시는 게 저는 좋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전히 저는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게 기간이나 이런 상황들이 나오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서 그렇지. 그렇죠. 예, 버텨보겠습니다. 버텨볼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제 금리 인하의 수혜 쪽들이 지금 나올 겁니다. 네. 수혜 쪽들에 대한 시각들 어제도 보니까 제가 리츠 얘기 좀 드렸었잖아요. 네. 미국도 리츠가 강합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리츠는 기반이 부동산이죠. 부동산은 한국이 좀 더 셉니다. 강하고 셉니다. 내 거에 대한 욕구는 부동산에서 많이 보여주죠. 리츠 그리고 또 바이오 이쪽도 상대적으로 선전할 것 같고 거기다가 바이오 헬스케어 그다음에 또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통해서 그동안에 관심이 없었는데 여기서 이제 부각받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시장에서 변화가 들어온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소비재 쪽 미국에서도 강했습니다. 소비재면 우리나라는 강한 것들이 있죠. 화장품, 화장품은 이번 실적 다들 기대하고 있는데 그거 맞춰주는 거 먼저 딱 보여주게 되면 변화가 나올 것 같고 거기다가 음식료 이런 것들도 경기 방어적인 성격과 함께 확장세를 보여주다 보니까 이런 거는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시장에서 또 요즘에 건설 쪽도 얘기 나오다 보니까 건설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면 내수 관련된 쪽이지 않습니까? 근데 건설이 해외 쪽도 같이 연결을 시키기 때문에 해외 건설에 대한 기대감들도 살아나는 GS건설 보니까 해외 수주잔고 쪽에 벌써 한 60% 가까이 채웠더라고요. 그러면 이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뭐 조선 이런 쪽들 약간 중후장대인데 그래도 사이클 상으로 이제 돌아가는 바닥 찍고 돌아가는 것과 이제 성과 나는 쪽들 이런 것들이 좀 나오는 것 같고 게다가 또 하다 보게 되면 유통이 있습니다. 네, 전혀 시장에서 내수 봐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가지고 뭐라고 할 만한 것들 어제 보니까 한국은행조차도 산업활동 동향에서 나왔던 코멘트 나오는 거 보니까 내수가 거의 절벽에 가까운 쪽의 흐름을 보여줬거든요. 이러다가 이제 개선 얘기를 살짝 합니다. 네. 근데 저는 안 믿지만 낙수효과라는 거 안 믿지만 그래도 급하게 하락했던 거 돌아가기 시작하는데 만약에 건설의 기반이 되는 부동산이 살아나기 시작한다. 한국은 내수가 살아나요. 그것도 부동산 좀 올랐네. 주말에 외식이 날까 여보? 이렇게 나가는 거. 이런 약간 해피해지는 이런 과정들이 나오게 되면 유통이
가는 기조. 그래서 지난주에도 이마트 얘기를 드렸던 게 전혀 관심이 없는데 주가는 올라오는 게 왜 올라올까라고 하게 되면 그런 것도 지금 변화가 올라오거든요. 네, 이런 것들도 보게 되면 그것도 하나 그냥 전혀 기대가 없어요 저희가. 근데 그런 것들 섹터에서 부지를 보면 된다. 근데 이거는 추격 매수하지 마세요. 그냥 그때 맞춰서 사셨던 분들만 이제 한번 딱 때리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냥 그런 과정들 한번 보셨으면서 대응을 하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마 되게 힘드실 겁니다. 만약 이 상태에서 그냥 버텨? 아니면 그냥 팔어? 이런 상황들이 될 텐데 딱 중심 잡으시고요. 네. 요거는 해보겠다 싶으면 가져가시는 게 더 좋겠다라고 생각되고 있고. 근데 벌써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어떤 종목을 들고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지금 다 갈릴 것 같아요. 내가 기본적으로 펀더멘털이 그렇게 비싸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종목들을 가지고 있으신 분은 버티면 언젠간 되겠지 이런 심리가 있는데 좀 많이 오른 주식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좀 그 불안감의 크기가 더 크겠죠. 많이 오른 주식을 갖고 있나요? 벌써 다 팔았는데요. 이미 다 팔려고요 먹고 예. 근데 그렇긴 하겠지만 아마 지금은 이게 판단의 기준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냐 이게 제일 중요하신 것 같아서 그거를 꽉 잡고 보셨으면 좋겠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또 일본 엔달러 그러니까 엔화 강세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거에 따라서 2차 엔캐리 충격 나오는 게 아니냐 이 얘기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어제 난 그게 사실 되게 찝찝했거든. 토픽스가 3% 급락한 거. 근데 막상 엔화는 148엔까지 찍었다가 150대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자기는 알아서 이렇게 돌아오기 시작하는데 일본이 빠지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 해석도 할 수 있겠지만은 일단 뭐 자기들 그러니까 금리 정책이나 모든 게 바뀌다 보니까 거기서 불안감들 다 같이 멈춰지는 것 같고. 근데 환율을 보게 되면은 어제도 보니까 엔달러가 149.35. 그러니까 요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어제도 장중에 보면은 밑으로 쫙 밀렸다가 돌아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발표날, BOJ 발표날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한 번씩 나오다 보니까 어제 149까지 깨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데 이런 게 이탈되기 시작하게 되면 장중에서도 흔들림은 나올 겁니다. 근데 이게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급하게 내려갔던 속도가 이번에 또 빨라지느냐, 빨리 내려가게 되면 그때는 강화될 텐데 그게 아니라 이 정도 수준 쪽에서 그냥 천천히 움직이는 변화가 나온다 그러면 시장은 또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게 엔달러가 생각보다 무지 빨라요. 지금 예전에 이렇게 변화가 큰 쪽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지금 나오는데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엔화가 강세로 가는데 강세로 가는 속도에 따라서 저희가 맞춰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일단 보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나오는 게 그겁니다.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죠. 그러게 지금 이란에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을 지금 천명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72시간 줬습니다. 형제들이여 일어나라. 그러면서 동맹국한들한테 72시간 내에 공격했라고 했는데 이게 잘 보니까 어제 유가는 안 올라갑니다. 더 빠집니다. 근데 그때 나왔던 얘기가 전면전이 아니라 특수공격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특수공격이라고 하게 되면 테러지 뭐. 그렇죠. 예. 서로 그냥 크게 확전은 아니지만 거기서 그 압박을 줄 정도로 이렇게 나오는 정도. 그러면은 이게 중동 전체적인 물론 불안하죠. 지금도 불안한데 전면전과 함께 나오던 불안감은 아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더 기분 나쁜 거는 유가가 못 올라간다는 거. 그게 그러니까 그만큼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가 더 크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그렇죠. 그게 그렇고. 근데 반대로 또 보게 되면은 이런 거 다 해석을 해. 아유 그렇다. 근데 일단 우리나라도 보니까 원화가 지금 1369원입니다. 1470원 이탈했어요. 어떻게 보면 원화 강세. 한국은 원화 강세를 또 선호할 수밖에 없죠. 원화 강세 그리고 또 10년물 국채금리가 어제 4%가 이탈했습니다. 3.97인가 그렇게 끝났습니다. 이런 정황을 보게 되면 이것도 생각해 봤을 때 물론 경기가 위축되다 보니까 그를 위해서 약간 다 안전자산 쪽으로 넘어가는 현상 쪽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겠는데 근데 반대로 보게 되면 그만큼의 부담들이 많이 절었다고 봐야 되겠죠. 이게 지금 현재는 작동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요게 끝나서 어느 정도 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나 이런 것들 좀 그러니까 미리미리 좀 금리 하지 그랬어요. 그렇게 아무튼 후폭풍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이렇게 나오기 시작해서 변화가 나오기 흐름이 되게 되면 요것만 끝나게 되면 유동성에 대한 좀 정신없다 보니까 근데 유동성이 이제 돌아올 때가 됐네. 그러면 바뀝니다. 그러면 아마 큰 폭의 변화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한번 일단 지켜보자. 약간 우호적으로 돼가는데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는 거는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이 더 압박을 주다 보니까 그런 거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오늘 한국 증시는 여기입니다. 2750. 여기가 종가상으로 지키겠느냐. 근데 어제 저희가 못 올라간 게 있어가지고 오늘 추가 충격을 받는다. 이것도 좀 그런데 오늘은 좀 버텨야 되는 게 맞는데 그만 또 그럴 수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한 2750 중심으로 밑으로 내려갔다가도 돌아올 수 있겠느냐. 이게 가장 관건인 것 같은데 밀린다고 하더라도 며칠에 한 2730대 초반은 지켰었거든요. 그 7월 말 때 부근부터. 그러니까 이게 아예 밑으로 여기까지 들어오는지 아니면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는지. 그래서 약간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박스권 하단부가 아니라 박스권이 약간 고개 이게 요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고점에서 이렇게 연결되기 시작하게 되면은 요 안쪽에서 엉덩이가 약간 좀 높은 쪽에서 끝나는지 요거 한번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라인들을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를 오늘 좀 체크를 하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외국인들 현물입니다. 선물은 교란을 시키는데 어제 같은 날도 일단은 매수를 했는데 현물만 그래도 큰 변화 없이 나간다. 그러면은 너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원화 강세가 됐을 때 기대하는 게 외국인들의 매수세잖아요. 네. 근데 당장은 안 들어올 것 같습니다. 당장은 본격적으로 안 들어오고 저렇게 복잡한데 거기다 뭐 막 팍팍 들어오지 않고 선별적으로만 들어왔다가 어느 정도 이거 다 끝나고 됐다 그러면 ready go가 그렇지. 예. 이게 원화 강세가 됐을 때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의 어떤 큰 실적장을 끌어왔던 자동차, 반도체 이런 쪽에서의 그 이익단이 줄을 수도 있는 가능성. 근데 그 채산성 가지고 움직이면 외국 그렇게 신경을 안 써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러면 예전 같은 때 뭐 워낙 강세인데도 주가 고점 나온 적은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상대적인 관점이고 그것 때문에 뭐 채산성이 깎여서 그게 이익에 반영이 되는 부분들을 실적 주가에서는 그렇게 신경을 안 쓰는 것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은 버티는 구간. 예. 근데 금리나의 수혜를 받는 그런 섹터들 아까 말씀드린 것들 쪽으로 일단 한번 살살 대응해서 잘 버텨 나가 보자. 이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참 그래요. 지금 이미 조정을 뭐 많이 올랐던 주도주들조차도 조정을 많이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이라도 일단 줄여야 되냐. 그다음에 혹시나 여기서 줄였을 때 다시 반등이 나왔을 때 내가 쫓아갈 수 있겠냐에 대한 이것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좀 혼란스러워할 거고 네. 사실 그런 혼란이 더 무섭게 만들기도 하거든. 결정을 해놓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으면 괜찮은데 네. 어떻게 하지 했을 때 커지는 공포감. 원래 시장이 그렇잖아요. 이렇게 쭉 올라가서 나 지금부터 고점이야. 고점이니까 자 팔으세요 하고 이렇게 나오고 쭉 가서 어지럽게 한 다음에 자 다 빠졌으니까 이제 자 사세요. 이렇게 나온 시장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어차피 하다가 고점에서 못 팔고 여기까지 온 거. 그렇다 그러면 이제 한 중반쯤 지나가게 되면 이제 이 시장이 이렇구나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근데 거기서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는 내 영역 차이인데,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빠르게 약간 대응하실 수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미리미리 정리를 하셨겠지만 이게 안 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러니까 팔고 능선 넘어왔다고 생각했을 때 내에 대한 자세 이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되면 지금 9월 금리 인하가 나오는데 그 전까지도 막 여러 가지 변수들 나오고 근데 한국은 또 특이한 게 중소형주가 먼저 빠졌습니다. 네. 먼저 막 초토화돼 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걸 맞는다라고 봤었을 때 팔 사람도 없어요. 이제 손절할 사람은 다 손절했고 갖고 있을 사람들은 그냥 갖고 있을 거고요. 최근 2달 동안 한 달 반, 2달 사이에 거의 한 30% 이상 40% 급락한 종목들이 허다해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만약에 뭐 어떤 변수가 나온다 그래도 더 빠질까요? 모르겠습니다. 빠지긴 빠지겠죠. 시장이 그러다 보면. 근데 이게 요걸 지나고 났을 때 기회 요인들은 뭐가 더 클까? 그것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